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는 주말 뉴스탑10의 진행을 맡은 김승현입니다. 새로운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에 조금 여유 있는 주말에 뉴스 10가지를 간추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뉴스 가운데 중요하다고 제가 판단한 10가지, 그리고 일상이 바쁜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뉴스 10가지를 앞으로 엄선하겠습니다. 자, 1분 후에 돌아와서 새롭게 문을 열겠습니다. 네, 오늘 토요일 뉴스탑10 함께할 네 분의 뉴스 고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아마 처음 비트코인을 접했어요. 이더리움에 제가 투자를 했을 때가 8천만 원을 42만 원에 투자를 했는데 46만 원, 48만 원 깎아요. 제가 돈을 번 건 비트코인으로 번 게 아니고 진짜 아끼고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안 사 먹고 차도 지금까지 안 샀거든요. 메이커 안 쓰고 정말 아끼고 해가지고 돈을 모았는데 비트코인으로 벌었다 그러니까 막 너무 억울해가지고 울라고 했는데 문제는 코인 거래 시기와 자금 추적 및 행방, 그리고 논란을 대하는 김남국 의원의 태도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전량 인출한 2022년 2월 말에서 3월 초는 가상화폐 실명제가 시행되기 직전이었습니다. 1년의 유예기간 동안에는 뭐 하다가 시행을 코앞에 두고 코인을 전량 인출했는지 배경이 의심스럽습니다. 네, 어제부터 나온 소식이죠.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의 60억 암호화폐 투자와 관련된 소식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 논쟁이 이어지고 있고요. 관련된 이야기들 지금부터 좀 집중 조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소종섭 전 국장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냥 보도가 나온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조금 수사까지는 시작이 된 것 같네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2022년 1월, 2월 사이에 사들이고 그리고 2월, 3월 사이에 팔았다라는 건데 당시에 이제 거래소에서 짧은 기간에 대량의 한 80만 개 정도의 이 위믹스라는 코인을 사들이고 그리고 바로 또 짧은 기간에 팔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래소가 보니까 조금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를 했고,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기관은 그런 내용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이제 검찰, 경찰, 뭐 국세청 등등의 파견된 인원이 그걸 가지고 검증을 합니다. 검증을 해서 뭔가 좀 이상하다, 수사 필요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수사 의뢰를 하게 되는 건데, 이 사안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했던 거죠. 자, 지금 화면 보면은 거래소가 문제 제기를 했고 FIU라는 금융분석원에서 결국 검찰까지 넘기긴 했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검찰까지 넘겼고, 그래서 검찰에서 이제 계좌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영장 청구를 했는데 그것이 기각이 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계좌 추적 부분이 이제 기각이 된 이유가 정확하게 무엇이냐, 그것을 김남국 의원은 지금 뭐 혐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 없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빨간 그래프가 보이는데 저렇게 들쑥날쑥 가격이 요동쳤던 코인이 있고, 위믹스 코인이라는, 비트코인은 조금 익숙한데 위믹스 코인은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 코인에 투자를 했고, 저희 추정치입니다만 최근에 무슨 그 주가가 최정점일 때 팔아서 폭락한 것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아니고 정점이 아니라 좀 지난 시점에 매각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건데, 다만 그 시점이 대선 직전이었다. 그리고 실명화 직전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식한 것 아니냐 하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은 나는 이거 주식 팔아서 산 돈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그다음에 내가 특별히 규정을 어긴 것도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일단 김정현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과거에 재산 공개한 내용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그 내용을 보자면 주식을 팔아서 샀다고 한 말이 맞긴 맞는 것처럼 보이긴 한데 어떻습니까? 예, 재산 신고 내역을 봤을 때
주식에 관한 부분이 이제 감소를 했고 네. 예금이 증가를 한 약 9억 원 정도 했습니다. 네.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좀 해명이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김남국 의원이 가상재산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유예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것이 이해 충돌에 해당하는지 여부. 네. 두 번째는 위닉스 매도 이후에 이게 폭락을 했을 뿐만 아니라 상장 폐지까지 되었는데 네. 사전 정보를 취득했는지 여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매도 이후에 현금화한 자산이 어디로 갔는지 여부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뭐 공직자윤리법상의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부분은 좀 부차적인 쟁점이라고 보고요. 네. 각각의 쟁점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소명을 하지 않으면은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세금 얘기부터 하나씩 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뭐 주식도 거래할 때 이득이 나면 세금을 매기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소득에 이제 세금을 매기게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가상자산 이런 그 암호화폐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 매기는 게 없는데 그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논쟁이 진행 중인데 김남국 의원이 공교롭게도 과거에 이런 발언을 했네요. 들어보겠습니다. 과세한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가상화폐를 우리가 주식으로 볼 만한 법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거는 물건을 양도한 양도 차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세가 이렇게 세게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너무 이렇게 세게 과세하니까 그러한 어떤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인 그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과세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김남국 의원은 코인을 보유한 채로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해 이해 충돌을 넘어 국회의원의 입법권도 남용했습니다. 실명제 직전에 코인을 매도해 보유 사실을 감추려고까지 했습니다. 돈만 바라보는 자의 비행일 수는 있어도 국민 대표로서의 떳떳한 자세일 수는 없습니다. 네, 위원장님. 네, 오늘 김남국 의원께서 페이스북에 강하게 어필했는데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네. 한동훈 검찰의 작품이다. 전 재산 걸고 시시비비를 돌아보자라고 이야기했고요. 네. 또 두 번째로는 이준석 대표는 이 가상화폐를 투자를 3번 해서 돈 벌어서 3번 선거를 치렀는데 네. 왜 나는 이걸 갖고 언론에서 문제를 삼느냐. 네. 세 번째로는 이 문제가 가상화폐는 3월 25일 전에라도 네, 네. 분명히 자금 출처, 거래 내역, 네. 그리고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그리고 소유주는 누군지라고 서류를 다 내야 되었대요. 그래서 네.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이것이 검찰의 과잉수사고 기획수사다. 흠집 내기 수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12월 기준으로 봐도 대한민국 558만 명이 네.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어 전 국민 10% 이상이 갖고 있고요. 네. 또 10억 이상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그 10만 명에 육박하고 네. 있을 정도입니다. 이번 계기로 가상화폐를 공직자재산법에 좀 제도적으로 정비를 하고 김남국 의원께서는 담담히 그리고 당당하게 사실 의혹을 해명해 갈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누구나 자기의 보유한 자산으로 투자해서 뭐 소득을 낼 수 있고 이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 자체에 대해서는 뭐 누구도 문제 제기하지 않은 것 같고 공개되지 않는 자산이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김정인 교수께 좀 질문을 드리자면 아까 이제 세금 얘기하셨어요. 세금 유예한 거 이해 충돌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좀 앞으로 명확하게 규명이 필요하다고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를 좀 골라주십시오. 뭐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공직자가 이제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을 때 재산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가상화폐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가상화폐가 이제 거래대금이라든지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지급됨으로써 이제 탈세를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아니면은 공직자 뇌물 등으로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을 지적을 해왔었죠. 그런데 이제 국회는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논의가 아직 미흡하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또 코인 투자를 주로 하는 젊은 층들의 반대를 빌미로 해서 이에 대한 규제를 칠필 미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이 국회가 왜 이 규제 입법을 미뤄왔었는지에 대해서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샀던 사건이 입법에 큰 변화를 가져왔던 경우로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2012년에 이제 벤츠 여검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내연 관계였던 변호사로부터 이제 벤츠 승용차, 샤넬 핸드백 등 약 5,500만 원 정도의 뇌물을 수수했었는데 네. 이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기소를 했었습니다만 내연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대가성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법원에서는 이제 무죄 판결을 네.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영란 전 대법관이 이른바 청탁금지법을 추진했거든요.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김영란법이고 이 법에 따르면은 공직자는 동일인으로부터 약 100만 원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 대가성 없이 처벌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큰 변화를 일으켰고 앞으로 이 가상화폐에 관한 규제도 어느 정파가 주도권을 갖고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갖는 입법을 할지에 따라서 전국에 주도권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내용 정리하면 투자 자체는 뭐라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이해 충돌의 여지가 조금 있기 때문에 앞으로 풀어야 될 설명이 돼야 될 대목이다. 그다음에 뒤늦게 제도가 개선할 건 빨리 해야 된다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논쟁의 포인트를 보면 60억 정도의 자산이 있었다는 건 좀 예상 밖이라는 규모라는 생각이 좀 있고 그런데 그동안 후원금을 모으거나 할 당시에 김남국 의원이 특히 이제 SNS 활동을 통해서 나는 정말 돈이 없어요. 후원금 좀 많이 내주세요 하는 취지의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논쟁은 되고 있습니다. 소종섭 국장께서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이번 사건은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사건 자체인데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준석 전 대표가 SNS에 올린 글에서 보면 어쨌든 김남국 의원이 이른바 텔레그램 리딩방을 통해서 그동안의 투자를 좀 해온 그런 의혹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위믹스라는 코인이 이른바 김치 코인이라고 불리면서 그 당시에 굉장히 등락이 많았던 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요주의 코인이었는데 그것을 짧은 기간에 투자하면서 어쨌든 60억 가까운 이런 수익을 얻은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네. 그 투자 자체가 정말 순수한 투자로 이루어졌느냐 네. 아니면 어떤 이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지금 판 시점이 또 이 실명화되기 직전에 팔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정보를 사전에 알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 그 판 돈의 또 행방은 그럼 어디로 갔느냐 네. 이런 밝혀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한 축은 이른바 정치인으로서의 그 자세, 태도 문제인 거죠. 네. 김남국 의원이 굉장히 부지런하고 뭐 열심히 여기저기를 많이 다닌 뭐 개인적으로 저도 아는 그런 의원인데 네네.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후원회 이런 걸 할 때도 이 이른바 개미 후원회를 통해서 거의 뭐 1등을 했지 않습니까? 3억 네. 넘는 후원금을 모았고 또 뭐 모텔에서 자면서 일하고 뭐 운동화가 닳고 있다 이렇게 굉장히 그런 걸 많이 강조를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60억이라는 이 금액이 주는 충격이 저는 상당히 좀 있을 걸로 보여지고 이 비트코인이나 기타 이 가상자산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른바 깡통이 되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김 의원이 60억 가까운 이런 것을 취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비판받을 소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런 논란이 이제 어제부터 계속됐는데 이제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남국 의원 본인이 오늘 이거는 한동훈의 작품이다. 그러니 그 정치적 저의가 문제이지 내 투자나 내 입법은 크게 문제가 없다. 난 다 걸고 설명하겠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정도로 당에서는 뭔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건가 보죠? 그렇습니다. 현재 그 현행법상으로는 법을 위반한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네. 이제 다만 국민 정서상 우리 서민들 몇백만 원, 몇천만 원에도 이렇게 하는데 네. 이 금액이 사실 60억도 좀 부풀려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마저 드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하는 거고 저는 아까 모두 말씀드렸다시피 김남국 의원이 의혹 해소를 담담히 해내실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동훈 라인의 검찰의 작품이다 하는 이 생각은 뭐 어떻습니까? 이제 뭔가 외부에 공개될 수 없는 것들을 표면화시켜서 이걸로 김남국 의원을 좀 정조준한 듯한 인상을 당에서 받고 있는 겁니까? 뭐 오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검사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네네. 워낙 이 검사들이 여러모로 압박 수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네.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 당사자인 김남국 의원께서도 당연히 저렇게
한동훈 작품이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거겠죠. 지난번 김의겸 의원의 청담동 술자리 문제 제기 때 한동훈 장관이 그랬잖아요. 뭘 걸겠냐? 난 다 걸겠다. 마치 그 장면을 연상시키듯이 김남국 의원이 글을 썼는데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본인도 다 좀 자신의 정보 무슨 돈으로 언제 샀고 언제 어떻게 팔았고 를 공개하겠다는 뜻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예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김정인 교수님. 예, 저도 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네. 일단 뭐 검찰을 물고 늘어지는 것은 좀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는 프레임을 좀 전환시켜 보려는 것 같아요.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게 이제 어필하기 위해서 검찰에 이렇게 만들었다는 식으로 이제 주장하고 싶은 모양인데, 네. 근데 그 전에 일단 본인이 정확한 소명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저는 가장 먼저 소명해야 할 부분은 그렇다면 지금 그 코인을 팔았는지 여부하고 코인을 팔았을 경우에 그 자산이 지금 언제 있는지부터 먼저 소명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대응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판 게 맞는 건지 팔았다면 60억 또는 그보다 조금 작은 액수일 수 있지만 현금이 생겼을 텐데 그거를 은행에 맡겼는지 다른 무언가를 샀는지 그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야 앞으로 해명이 되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인데요. 일단 한동훈 장관은 김남국 의원이 한 장관을 정조준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나는 김 의원에게 거액의 김치코인을 사라고 한 적도 없다. 그리고 금융당국에 적발되어라 한 적도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또 두 사람 사이의 다툼이 좀 시작되는 것 같은 분위기네요. 김남국 의원으로서 이제 정치적인 방어막을 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이제 한동훈 장관을 통해서 한동훈 장관이 만들어낸 작품, 한동훈 장관 측에서 정보를 흘려서 일부 언론에서 그걸 쓴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공세를 취하고 있는 건데 일단 김 의원의 주장은 현재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 없습니까? 근거가 없는 거죠. 정확히 이 정보가 예를 들면 검찰이나 법무부, 한동훈 장관 측에서 흘렸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지금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이번 사안의 흐름을 제가 이렇게 보면 거래소, 이 코인 거래소 측에서 일단 이 뭔가 이 김 의원의 거래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FIU에다가 금융정보분석원에 그 얘기를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정보가 어디서 새어나왔는지 검찰에서 새어나왔는지 뭐 금융정보분석원 쪽에서 나왔는지 거래소 코인 거래소 쪽에서 나왔는지 그게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김남국 의원은 이걸 한동훈 장관 측에서 흘렸다라고 기정사실을 하고 정치적으로 지금 맞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사안 자체의 정확한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조사나 그런 이 김 의원 쪽에 좀 더 적극적인 어떤 해명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오늘 김남국 의원이 강하게 한동훈 장관을 겨냥한 반론을 펴면서 일부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로 불리는 개딸들이란 분들은 아니 영리한 투자의 성공 사례 아니냐. 영앤리치라는 젊은 부자의 표상 같은 김남국 의원은 왜 문제 삼냐는 취지의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제 시작된 논란, 이제 토요일, 일요일 연휴를 접어들면서 뜨겁게 불붙고 있는데 어쨌건 국민들 걱정 없이 좀 처리가 투명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 예상됩니다. 자, 이렇게 이 김남국 의원 코인 투자 관련된 소식은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순위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다음 정치권 소식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사정은 상당히 간단치가 않습니다. 특히 태영호 최고위원 과연 징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자,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고 무엇이 중징계의 대상인지 논란이 커지는데요. 관련된 얘기 지금부터 간단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본인이 과장해서 표현한 것이 상당한 부담을 당해주게 되었다 하는 점에 대해서 소명할 그 시간을 어느 정도 줘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한 겁니다. 사안의 시급성이라든가 중요성에 비추어서. 네. 자, 강민구 위원장께 좀 대구시당 위원장을 민주당에서 맡고 계시잖아요. 이제 정치 생활을 꽤 하셨는데 정당에서 볼 때 이 정도쯤 나오는 사안은 징계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민주당 좀 예를 들어주셔도 좋고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먼저 이 녹취록이 왜 나왔을까?
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보좌진들이 그 태영호 의원께서 북한 말투를 쓰면서 좀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말을 정확히 알아듣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녹음을 했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두 번째가 이제 악의적으로 녹취를 했을 수가 있는데,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네. 땡 굴뚝에 연기 나라야.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거의 그 팩트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사실이라면은 여러 의원들도 말하는 여러 가지인데, 하여튼 이 문제로 해서 태영호 의원께서 굴복하지 않겠다, 때리면 더 단단해진 강철 정치인에 대해서 견디겠다 했는데, 지금 그 용산 대통령실과 그 국회 국민의힘에서 미는데 이거 못 견딜 겁니다, 아마. 근데 간단히 좀 시청자들 위해서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4.3 사건과 관련된 평가의 오해 소지를 좀 나왔다는 점. 그다음에 그 밖에 이제 논란이고 의혹입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공천 관련해서 자금 요구했는지에 대한 것. 그다음에 민주당을 겨냥해서 JMS라는 표현을 써서 좀 그 품격 낮게 지적한 것, 뭐 등등의 다양한 얘기가 있습니다만,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대통령을 옹호해주는 발언을 할 때 다음번 강남 공천이 주어질 것이다라는 취지의 녹음인데, 일단 대통령실과 태영호 의원 본인은 다 서로 부인했거든요. 지금 김정일 교수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 강남 서초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거의 비례대표 수준이라고 할 정도로 공천이 이제 당선을 보장을 하죠. 80년대부터 90년대 한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이 지역이 이제 야당 성향이 강했었는데, 노무현 정부 때 이제 부동산 보유세를 증세를 하면서 보수 정당 지지 성향이 매우 뚜렷해졌습니다. 네.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는 그 이후에 이제 이 지역에서 거물 정치인이 등장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공천을 2번 이상 받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이죠. 태영호 의원도 다음번에 본인이 공천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원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 정치권에서 이제 여러 후보자들 이름도 뭐 거론이 된다고 하니까 더 위기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성 발언도 여러 차례 하고 그런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또 공천의 불안감을 느끼는 이제 보좌진도 그런 공천을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 확약받은 것처럼 발언을 해서 보좌진도 다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무수석은 공천을 사실 줄 위치도 아니고, 뭐 정무수석도 본인이 내년에 이제 총선 출마를 하면은 공천을 받고 싶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태영호 의원을 독려를 하면서 덕담 차원에서 이제 공천을 언급한 거는 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총선이 이제 1년 정도 남은 시점에서 벌써 이제 공천 개입을 운운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하고 이제 결부시키는데, 그 사건을 조금만 설명을 하자면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청와대가 이제 공천 개입을 위해서 이제 여론조사 등을 실시를 하고 국정원에서 비용을 이제 받은 것 네. 등이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에 걸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혐의를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공천 개입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아무래도 굉장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을 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이 중징계가 어떻게 될지, 지금 주말 연휴 기간 중이라 당내에서 논의도 없습니다만, 과연 어떻게 가닥을 잡느냐에 따라 당 운영 방향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그 당내 기류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4번째, 5번째 소식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 네, 기시다 일본 총리가 내일 방한합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이제 이른바 셔틀 외교로 해서 1박 2일로 간단히 양국 정상이 오가는 정상회담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의제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후에 생긴 그 방사능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도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를 둘러싼 한반도 주변 지형과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일본이 말하고 있는 오염수 처리,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will be significantly diluted with seawater to fully meet regulatory standards for radioactive materials, including tritium.
자, 이정은 의원께 좀 오랫동안 이 문제를 지켜보셨으니까 한일 정상 간의 내일 논의가 분명히 되는 건 확정이 된 건가 보죠? 네, 사실은 내일 이제 정상회담에서는 과거사 문제와 안보 협의, 경제 안보 이런 것들과 함께 이 얘기가 이제 불거질 것이라는 게 거의 지금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언론 보도로 보면 한일 양국이 이제 그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방류와 관련된 공동 검증에 합의했다. 이런 새로운 기사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최고위급이 공식 논의를 하게 되는 첫 이런 그 시도가 되는 것인데요. 사실 이미 그 오염수 방류를 관련한 그 조사는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이미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IAEA도 지금 그 과정 등에 대해서 계속 보고서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한국은 이웃 나라인 만큼 또 그래서 받아들이는 민감도라든지 영향이 큰 만큼 자체적으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우리는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이죠. 네, 지금부터 12년 전 일본에서 원전이 폭발하면서 지하수가 들어와 오염된,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바다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걸 저장해 놓은 것인데 이거를 올 여름에 흘리겠다는 것이 일본의 정책인데 과연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점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일 정상회담 때 어떤 포인트가 논의될 수 있는지 잠시 후에 5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하나씩 답을 찾아보는 과정을 겪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뉴스라 치면 지금 이정은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한일 간에 일본 앞바다의 오염수 방류 문제를 일본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공동으로 하자는 것을 논의한다. 이게 정해진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IAEA라는 유엔의 가장 권위 있는 핵 관련 기구인데 IAEA가 일본과 관련해서 이 정도 하면 좋겠다고 기준을 좀 정한 게 있나 보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서 제일 관건이 되는 것은 핵종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핵종이라면 좀 생소하네요. 네, 방사능을 갖는 원자 핵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를 이제 삼중수소라든지 세슘 같은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딱 느끼기에도 위험하다라고 생각되는 방사능 물질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일본에서 지난해 2월에 60종의 핵종을 그 기준으로 삼는 건 좀 많다. 그래서 반감기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이거를 거의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었고 그래서 IAEA가 그때 인가를 해주는지 여부가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핵종을 이렇게 줄이면 우리한테 위험할 수도 있는 게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는 게 아니냐라는 그 우려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최근에 이제 IAEA가 바로 며칠 전이었죠. 중간 보고서를 낸 거에서는 그게 크게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은 일단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희석시켜서 바다로 흘려보낼 그 오염수라는 것들이 있는데 처리수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맞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핵종이라는 이제 핵과 관련된 물질들이 한 60종쯤 들어있는데 그걸 다 보는 게 아니라 절반이 한 30종쯤으로 보겠다는 것 갖고 논란이 있었는데 IAEA의 판단은 별 문제 없다. 30종만 봐도 충분하다. 이런 판단을 내렸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5가지 질문을 좀 뽑아봤는데 과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는가? 자, 오염수는 깨끗한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오염수 말 자체로 깨끗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도 얘기하는 것이 국내 기준에 맞게 이거를 이제 국내 기준치보다 낮게 해서 이제 희석시키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이제 없애서 방류를 하겠다는 건데요. 사실 이거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국제 기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3마일이라든지 아니면 체르노빌은 다 대륙에서 이제 폭발을 하거나 문제가 됐던 것이어서 이런 정도의 지하수가 쌓이고 그거를 또 해양에서 이렇게 방출하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거의 많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일본 정부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안전하다고는 하고 있으나 우리는 그게 충분치 않다라는 입장을 지금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일단 탱크로 저장해 놨다가 이걸 필터로 돌려서 마치 정수기를 돌리듯 핵물질을 걸러내겠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알프스라는 장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알프스라고 이제 다핵종 제거를 하는 어떤 이제 장치가 있고 일본 정부에서는 그거를 굉장히 최첨단으로 잘 하고 있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삼중수소 같은 경우는 없앨 수도 없고 사실은 이제 희석을 해갖고 이제 내보내는 정도의 수준인 것이기 때문에 그 설비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는 계속 추적 관찰을 해야 되는 것인데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지금까지 거의 한 133만 톤 저장되어 있는 그 오염수 중에서 한 30% 정도는 깨끗한데 70%는 아직 검증이 안 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일본 정부의 설명은 이런 거죠. 우리가
130만 톤 넘는 거대한 바닷물을 이제 지하수가 오염된 걸 갖고 있는데 정수기처럼 필터를 돌려서 다 깨끗하게 했다. 이거는 그럼 과학적으로 이제 검증을 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그거를 바닷물에 흘려보내는데 이것처럼 그냥 지금도 안전하지만 일본 주장에 따르면 이걸 40배 희석해서 바다로 보내니 좀 더 걱정 놓으시라라고 설명하는데 이렇게 희석하면 괜찮은 겁니까? 40배 희석이라는 거는 사실 그러니까 그 다핵종이나 여러 가지 이제 핵종들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이것은 우리의 먹는 문제와 이제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산물, 그다음에 해양, 물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사실 국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와도 별개로 우리의 어떤 뭐 감정, 외교, 정치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우리가 계속 공동검증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사실 이미 11개 나라 뭐 지금 뭐 영국, 프랑스, 러시아, 호주 다 합쳐서 11개 나라가 같이 국제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그 결과는 최종적으로 6월 말에 나올 예정인데 그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국민들의 우려가 쉽게 가시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자, 우리 국민도 우려가 좀 있습니다만 저희가 일본에서도 이제 국민들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한 걸 저희가 입수를 좀 해봤습니다. 마이니지 신문의 여론조사인데 볼까요? 일단 올 여름에 방류한다고 했는데 일본 정부가 충분히 설명했나라고 일본 국민에게 물었더니 미흡하다가 60%가 넘고 충분하다는 20%쯤 됐습니다. 그러나 이정은 의원 보시기에 그런데 실제로 여름에 방류를 하는 거에선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거는 좀 숫자가 비슷하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일본 정부의 홍보나 이런 것들은 다 대외적인 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 이렇게 여러 가지 홍보를 했던 거에 비해서는 국내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미흡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일본 국민들의 반응이 제일 이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일본 어민들인데요. 일본 어민들이 당장 우리한테 큰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올해 여름이면 137만 톤에 이르는 최대 저장 용량에 근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방류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확고합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이 일단은 그런 일본 정부의 그 어떤 의지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찬성 반대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만 우려는 일본 내에서도 가시지 않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계획이 믿을만 한가에 대해서는 일단 일본의 여론조사로 이제 설명을 가름해 드렸고요. 그럼 네 번째 질문 간략히 좀 답을 해주면 되겠는데 IAEA가 일단 60종 중에 30종을 줄인 건 문제 없다고 해줬고 대체로 일본을 편드는 것 같다라는 우려가 국내 일각에 조금 있거든요. 네. 국제 원자력 기구 이 IAEA는 신뢰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간단한 질문 같습니다만 어떨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원칙적인 질문은 당연히 신뢰할 수가 있어야 맞는 것이고 거기에는 이제 뭐 일본뿐만이 아니고 여러 국제 다른 전문가들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추가로 나와야 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조사 결과들이 있습니다. 아직 당장 한국이 일본에서 자체적으로 그 시료를 채취해서 진행 중인 것도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네. 그리고 혹시나 지금 IAEA 보고서에서 문제가 발견될 수도 있는데 그 경우에도 7월 달에 예정대로 방류할 것이냐? 그것은 사실 지금 얘기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조금 빠른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셨네요. 여름에 방류하는 거 조금 더 기다려주고 또 한일 간에 공동 조사를 한다면은 이제부터 뭐 시간이 꽤 걸릴 테니까 여름 방류는 좀 막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는데. 네, 그래서 야당에서는 지금 내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철회의 약속을 받아달라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내일 진행 과정에서 어디까지 두 정상이 논의할지도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5가지. 네. 일본 정부에서는 네. 전혀 문제가 없다, 인체 무해하다라고 하고 네. 이름도 오염수가 아니고 처리수라고 그래요. 네. 이걸 희석시키기 위해서. 네. 근데 그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에서도 네. 삼중수소 같은 경우는 이게 방사능 반감기인 네. 한 12년 정도 지나면 2분의 1 정도로 줄어드니 그때 방류를 좀 한번 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우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코인스트에서도 극미량의 세슘도 방류가 되면 네네. 제주도나 서해에 한 달 안에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이번에 내일 일본 총리하고 회담할 때 이거 국민의 목숨과 생명이 걸린 문제라서 단호히 이 외교적 문제라고 국민 생명이 있으니까 단호히 좀 강하게 이렇게
어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제 과학적인 것이 한 덩이고 실제 심리적인 불안감을 또 처리해줘야 되는 또 극복해야 되는 또 정치적인 영역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내일부터 다시 시작되고 복원되는 한일 간 셔틀 정상 외교를 통해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일본은 여름에 강행할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결국 한마디로 큰 그림을 얘기하면 한일 간에 가까워지고 결국 한미일 삼각 동맹이 좀 굳어지는 모습이 있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을 많이 해왔잖아요. 중국 언론과 중국 관영 매체, 민간 매체들이 한국 공격이 굉장히 고강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일단 중국 매체라는 것을 볼 때 아주 기본적으로 중국 매체들은 다 관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관영 인민일보라든지 CCTV라든지 이런 매체들은 다 그 중국 정부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텐데요. 뭐 중국 환구시보만 해도 특히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굉장히 날선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좀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요. 한국이 미국이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데 총알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했거든요. 결국 대만 문제 등을 감안할 때 한국이 중국을 겨냥하게 될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걱정하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정도는 굉장히 양반인 정도 수준이고요. 네. 지금까지 지켜본 어떤 중국 매체들의 반응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때로 노골적이고 살벌한 그런 공격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중국이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특히 지금 한미 밀착 혹은 한미일의 어떤 삼각 협력이 강화되는 속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이 상황을 보고 있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저희가 내일 특집으로 오후 5시부터 보도해드린다는 내용도 미리 예고를 좀 드리면서요. 내일은 집중적으로 이 사안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지구 반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 네, 이 시각 영국 런던에서는 찰스 3세 국왕의 즉위식이 막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런던으로 가보겠고요. 자, 1,700억 세계 대관식 비용을 많이 든지만 70년 만에는 영국의 대관식 얘기와 다양한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연결이 되면 지금 런던으로 가볼까요? 지금 이 장면은 이 시각 런던 같군요. 비가 조금 온 듯하죠. 날씨 일기예보가 그랬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대관식 자체는 이제 한국 시간으로 저녁 7시, 런던 현지 오전 11시에 시작이 되는데 그에 앞서서 이제 찰스 3세 국왕 부부가 버킹엄 궁에서 출발을 해서 그 식이 열리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가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저 황금 마차 안에는 그러면은 찰스 3세 국왕 부부가 타고 있겠다는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마차는 굉장히 사실은 이제 유서가 깊은 것으로 이제 이거를 타고 이제 가게 되면 네. 이제 거기서 나타나는 것은 찰스 3세 국왕 시대가 열리는 것을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행사가 됩니다. 이것은 엘리자베스 여왕 대관식 1953년에 열렸었죠. 이후에 70년 만에 열리는 것으로 영국으로서는 세계의 최대 행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영국 총리는 별도의 임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네. 보면 왕의 대관식은 그 수장의 취임식으로서는 영국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 그리고 그 전 세계의 축제.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선거로 대통령을 뽑는 이제 공화국인데 공화정을 채택하고 있는 건데요. 김정일 교수님 마침 헌법학 교수니까 영국의 입헌군주제라는 건 우리랑 어떻게 다른 겁니까?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영국은 입헌군주제이자 의원내각제 국가인데요. 그러니까 국가 원수는 국왕이지만 행정부 수반은 이제 총리가 맡습니다. 네. 국왕은 헌법적 권한을 상당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행사를 하지는 않죠. 그래서 군림하되 통치를 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국왕이 갖고 있는 헌법적 권한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뭐 법률안 거부권, 뭐 총리 임명권, 의회 해산권 등의 권한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행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국왕은 상징적인 존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영국의 국왕은 굉장히 많은 헌법적 권한을 행사를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이 어떻게 보면은 군주제가 지금까지도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지금 보시는 장면, 지금 찰스 3세의 모습입니다만 저거는 이제 자료 영상 같고 이제 런던 이 시각 모습이네요. 네,
네, 굉장히 맞습니다. 이 이제 그 대관식이 시작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그 1000년에 걸쳐서 영국이 쌓아놓았던 여러 가지 대관식의 전통들이 고스란히 재현이 됩니다. 이번에 지금 200개가 넘는 나라에서 2000명 정도 지금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70년 전에 엘리자베스 여왕 때 8000명의 초청을 받았던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줄인 것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영국이 브렉시트나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하다 보니 조금 검소하게 이렇게 조금 규모도 줄여서 축소해서 진행하겠다 이런 왕실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황금마차는 이제 버킹엄 궁에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이동하게 되는 건데 버킹엄 궁이 바로 지금 돌아가신 엘리자베스 여왕이나 앞으로 찰스 3세가 머물게 되는 그 궁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 자체도 이제 그 늘 왕의 대관식이 열렸던 이런, 왜냐하면 대관식 자체가 종교적인 행사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 그 여러 가지 전통적인 것들을 이제 앞으로 이제 곧 보시게 될 텐데, 예를 들면 이제 왕이 쓰게 되는 그 왕관의 무게는 이제 2kg가 넘는, 그리고 400개가 넘는 보석이 이렇게 달려 있는 굉장히 유서가 있는 그런. 지금 보시는 그 화면을 좀 크게 봤으면 좋겠는데요. 저게 버킹엄 궁이죠? 네, 지금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거의 이제 호위 병사들을 포함해서 이제 거의 뭐 수천 명의 그 군중들이 같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한 30분에 걸쳐서 2km가 넘는 거리를 이제 쭉 행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벌써부터 그 장면을 지켜보기 위해서 전날부터 텐트를 치고서는 몰려와 있는 전 세계 시민들의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버킹엄 궁에서 웨스트민스터 사원, 사실 저 지도를 찾아보니까 직선 거리는 한 1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2km가 넘는 거를 황금마차를 탄 행렬이 지나가게 되는 모습이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저 다이아몬드 주빌리 마차라고 해서 이제 그것도 황금 마차랑 갈 때, 올 때 이제 또 다른 것들을 타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국왕 부부가 손을 흔드는 모습도 이제 보게 되실 수 있겠습니다. 자, 70년 만에 대관식이라 그래서 사실 저 굉장히 못 봤던 영상들, 런던 시내의 아주 화려한 모습들이 지금 현재 화면으로 나오고 있는데, 소정섭 국장께 좀 질문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쭉 이제 기사가 여러 차례 나왔는데 이번 대관식에서 제일 눈길이 가는 한 장면이라면 뭘 좀 꼽으실 수 있겠습니까? 역시 이제 뭐 일반 국민들 머릿속에 이제 왕관이 많이 기억이 날 것 같고요. 네. 그 2kg 왕관을 많이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상징성으로 본다면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 스톤석이라고 부르는 운명의 돌입니다. 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은 왕관이고요. 한 2kg 정도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저 무게가 2kg. 그렇습니다. 네. 찰스 3세가 쓰게 되고, 지금 나오는 게 운명의 돌, 이 돌인데, 이 돌은 길이가 66cm, 너비가 한 43cm 정도 이렇게 되는 돌인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하나의 심볼, 상징화돼 있기 때문입니다. 저 돌이 원래는 한 150kg 정도 되는 붉은 사암으로 되는데, 스코틀랜드 국왕이 취임식 할 때 저 돌을 사용을 했었는데, 잉글랜드와 전쟁을 하면서 잉글랜드가 저걸 가져왔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96년도에 다시 스코틀랜드에 돌려주게 되는데, 그때 조건이 대관식을 할 때 웨스터민스터 사원으로 다시 가져온다 하는 조건으로 돌려주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중요한 이런 대관식이 있을 때 저 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저 돌의 어떤 스토리가 야곱 시대 구약 성서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네. 야곱이 이제 형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그때 어떤 곳에서 자게 되는데, 그때 저 운명의 돌을 베고 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그때부터 중시되게 되는 거고. 근데 제가 화면상으로 보면은 그냥 돌 같은데 거기도 1000년이 넘는 스토리가 얹어지니까 마치 저것이 없으면은 대관식이 다 완성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의 의미가 부여되나 보군요. 그렇죠. 모든 부분에 이제 어떤 의미를 부여했을 때 그것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처럼 저 운명의 돌도 구약 성서까지 올라가면서 지금은 어쨌든 영국 그 왕의 즉위식을 상징하는 하나의 중요한 그런 성물로 지금 상징화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간으로 저녁 7시면은 대관식이 시작되고 꽤 긴 행사가 지나면은 저 마차 속의 주인공인 찰스 3세 국왕 부부가 정식 영국의 국왕이 되는 것입니다. 네, 현장 연결해서 지금의 시각 런던의 모습, 조금 보슬비가 내린 것 같은데 그 런던의 모습까지 살펴보았습니다.
50억 년이라는 아주 큰 스케일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구의 종말이라는 암담한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어떤 과학적 발견 때문에 이런 뉴스가 나왔는지 하나씩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소종섭 국장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게 뭡니까? 도대체 어떤 발견이 있길래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저 발견이 있은 게 2020년 5월입니다. 지금부터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난 거죠. 그 당시에 매사추세츠 공대 또 하버드대 캘리포니아 공대 연구진이 저 장면을 발견을 하고 저게 뭐지 하고 이제 잘 분석을 한 거죠. 처음에는 저것을 이른바 새로운 신성이 생기는 뭐 그런 과정 아닌가 하는 그렇게 좀 봤었는데 여러 가지를 따져보니까 아 그게 아니고 결국 저것이 이제 행성이 이 별이 사라지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결론을 낸 겁니다. 저것이 지구에서 1만 2천광년 떨어진 이 우리은하의 독수리 자리 부근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우리랑 1만 2천광년 하면 이게 참 감이 안 오는 그런 거리입니다. 보통 1광년이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니까 키로수로 따졌을 때 한 9조 4,600억 킬로미터라고 하니까 뭐 엄청난 거리에서 벌어진 것을 우리가 관찰해서 분석할 정도로 지금 과학적인 진전이 이루어진 거죠.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자막에 나온 것처럼 별은 언젠가는 최후를 맞습니다. 우리 지구도 50년 후라고 과학자들 입을 모으는 건데요. 그 별이 최후의 순간을 만날 때 어마어마한 폭발과 에너지가 일어나면서 주변의 행성을 집어삼킨다는 것, 그 단초를 발견했다는 것이죠. 자, 이 발견과 관련해서 저희가 전문가에게 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연세대학교 천문학과의 변용익 교수를 오늘 오후에 저희가 전화로 인터뷰해 봤는데요.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발견한 것이 무엇인가? 실제로 눈으로 본 것인가? 아니면 관찰한 것을 상상한 것인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별빛이 갑자기 밝아졌다가 어두워지는 현상을 관측한 거고요. 관측 자료를 해석하다 보니까 그 별이 적색 거성 단계로 커져가는 과정에서 옆에 있던 행성을 흡수한 것 현상이라고 해석이 된 거거든요. 행성이 흡수되는 장면을 직접 본 것은 아니죠. 그래서 영상 자료도 아마 상상도로 표현을 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도 없고 실제 나타나는 그런 신호 정보 이런 것들을 과학적 상상을 통해 재현한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촬영을 가능한 것인지 별이라는 게 있고 행성이라는 게 있는데 별이 너무 밝아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우리가 촬영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좀 하시네요.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적색 거성, 그러니까 거성이라는 건 별이 아주 커진다는 얘기인데 그 단계로 진입하는 별이 행성을 삼켜버리는 현장을 우리가 영상으로 보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고요. 프로는 가능하게 될 수 있어요. 그게 별에 비해서 행성이 아주 어둡잖아요. 네, 지금 이런 설명을 좀 듣고 나서 저희가 입수한 그 MIT 대학의 영상 자료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상상의 산물입니다만 자, 왼쪽에 뜨거운 태양 같은 불덩어리와 오른쪽에 작은 원 같은 게 공이 보이네요. 저것이 이제 우리 지구에 50억 년 후에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과학자들은 지금 추론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태양이 지구를 삼키는 태양은 별이고 지구는 행성입니다. 네. 행성은 이제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게 행성이고 빛을 내는 게 별인데 지금 현재 태양의 상황이 계속 이어졌을 때 50년 후에는 저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아까 본 장면은 그 태양 정도 크기의 그 별이 목성 정도 크기의 행성을 삼키는 그 장면을 과학자들이 이번에 이제 발견을 해서 이런 상황을 지구에 유추했을 때 50억 년 후에 우리의 운명을 미리 지금 보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지금 분석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구의 운명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지만 50억 년 후에는 이런 일이 지구에 생기기 때문에 우리도 운명을 맞게 될 거라는 건 과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 얘기도 연세대 교수께서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변 교수 얘기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태양은 가장 안정적인 단계에서 핵융합 반응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한 50억 년 정도 지나면은 변화가 생깁니다. 지금보다 뭐 1000배, 1500배 정도 커지는데 그렇게 커지면은 우리 태양계 안쪽에 있는 수성과 금성
뿐만 아니라 지구의 궤도보다도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지구를 포함해서 안쪽에 있는 행성들은 다 타버리는 거죠. 태양 정도 질량되는 별들은 그 운명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태양도 그러한 운명을 따라갈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죠. 네, 태양의 운명에 대한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마지막 10번째 소식인데요. 저희가 준비한 메인 뉴스에서 준비한 오픈 인터뷰를 미리 만나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홍보 유튜브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를 수를 확보하고 있다는 분인데요. 충주시의 홍보맨 얘기입니다. 순위 보고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형 나왔어. 지자체 중에서 1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만 돌파 기념으로 누워서 눕방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원인 여러분. 충주시가 어느덧 구독자 30만을 달성했습니다. 가장 공무원스럽지 않은 콘텐츠를 만들어야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죠. 커뮤니티나 카페나 유머 사이트 같은 것들 다 뒤집니다. 그런 노력들이 쌓여서 아마 좀 충주시 유튜브가 곧 저고 제가 곧 충주 유튜브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여기까지 소식 모두 정리해드렸습니다. 오늘 시작한 저희 주말 뉴스 탑10 어떻게 보셨습니까? 앞으로 토요일, 일요일 오후 5시 50분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일 일요일에는 한일 정상회담을 맞아 2시간 특집으로 뉴스 탑10 진행합니다. 오후 5시입니다. 이제 마칩니다. 잠시 후에 곧바로 뉴스 A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